크로스오버 투 자연의 어떤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크로스오버 투 자연의 탐색 정보통신 분야 3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다뤄야 될 강의 내용은 정보의 전송과 배분, 통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하나의 그래프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위로 뭔가 파란색 선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 물리량이 변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온도 T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아침에 해가 떠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가장 그 온도가 많이 내려간 이 시간이 새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쭉 올라가서 다시 낮이 되면은 온도가 최고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의 온도의 변화를 저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웨이브 파동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같은 그 미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최고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이런 거리, 또는 뭐 최저점에서 최저점까지의 거리, 이런 어떤 시간 간격을 우리는 시간적인 주기다, 타임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기. 그리고 이 주기에 대해서 주기의 역수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것을 빈도수,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한다. 보통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령 이런 거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몇 번의 빈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인데, 1초에 한 번 일어났어요. 주기는 얼마죠? 1초가 되겠죠. 1초에 두 번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 동안 두 번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건과 사건 간의 시간 간격은 얼마다? 1초를 둘로 나누면 되겠죠. 0.5초. 1초에 10번 일어났어요. 진동수는 10Hz라고 보통 쓰겠죠. 그러면 각각의 그 시간 간격은 얼마다? 1초를 10로 나누면 되겠죠. 10분의 1.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거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주기라는 말은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간적인 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런 길이를 파도의 길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웨이브랭스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변화를, 시간적인 변화를 볼 것이냐 아니면 공간에 따른 변화의 분포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간적인 경우에는 같은 이벤트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주기라고 하고,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고 한다. 공간적인 경우에는 역시 같은 주기가 일어나는 그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고, 단위는 거리의 단위로 쓰면 되겠죠. 미터나 킬로미터나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이런 단위로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보의 전송과 배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정보의 전송과 배분, 통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보를 멀리 보내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가령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쫑알쫑알 서로 얘기를 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SNS로 통화를 합니다. 통신을 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요. 그것도 통신이고, 나하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거의 우리하고는 지금 정반대편이죠. 거기에 사는 친구하고 SNS로 통신을 합니다. 이것도 통신이고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서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옮깁니다. 한 수십 cm 정도 되는 이동인데, 이런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통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주거나 받는 이런 과정을 통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통신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 무엇을 통해서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커뮤니케이션 채널, 통신로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이제 통신 시스템을 간단하게 보면은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보내는 정보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수신한 정보, 이동이 끝난 정보가 있는데, 보내는 정보는 송신기, 보내는 장치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가령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송신기는 뭐가 될까요? 내 입이 되겠죠? 수신기는 뭐가 될까요? 그 친구 귀가 되겠죠? 귀속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입과 귀가 완전히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공기층이 있어서 그 공기를 타고 소리가 전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공기를 우리는 통신로라고 얘기를 한다. 보통 이제 보내는 정보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저런 식의 011, 010, 1000, 저런 이진수의 형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저것이 그대로 수신하는 측으로 가가지고 보내는 것과 똑같은 정보가 이동이 되면 통신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런 통신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 가지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면 친구한테 레이저 포인터를 깜빡깜빡 하면서 이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럼 1은 켜진 건데 0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꺼졌어요. 그럼 될까요? 근데 1과 1이 붙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구분하죠?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습을 잘 해서 1초에 한 번씩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1초 동안은 꺼져 있다가 1초 동안 켜놓고, 또 그 다음에 1초 동안 켜 있는 순간이 2초 동안 지속이 되면 되겠죠. 그죠? 2초 동안 켜 있다. 1초 동안 꺼져 있고, 또 1초 동안 켜져 있고, 1초 동안 꺼져 있고, 1초 동안 켜져 있고, 3초 동안 꺼져 있으면 전체적인 정보가 다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보내기 전에 전체 데이터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될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불을 깜빡깜빡 하는 방식으로 이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보낸다 그러면 나는 몇 개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깜빡거림은 시간상으로 얼만큼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약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신 규약 또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질 때 정보와 정보 사이에 어떤 기계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런 부분을 우리는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진짜 순전히 물리적으로 어떤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선 통신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송신기는 안테나가 될 거예요. 수신기도 안테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로는 전파가 공기 중으로 슝 하고 날아가는 저런 형태가 될 것이다.
뭐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저것은 전파 또는 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진동하나요? 라고 하면은 전자기파, 그러니까 전기파와 자기파가 이제 합쳐진 것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전기와 관련된 파동이라고 하면 파란색이 자기와 관련된 파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까지 오면서 많은 통신 기술들이 사용이 됐어요. 뭐 봉화불을 올립니다. 뭐 비둘기를 보냅니다. 화살에다 편지를 달아서 날립니다. 뭐 파발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것처럼 실을 연결을 해서 뭐 컵에다가 그걸 달아가지고 실 전화기를 만듭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시스템 거의 모든 분야의 통신이 다 전자기파를 통신 신호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통신이든 다 아주 극히 일부분에 그러니까 뭐 수중에서 통신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전자기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 진동수나 또는 파장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요. 같은 전자기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위에 있는 이 화살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프리퀀시, 그러니까 진동수는 증가하는 관계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웨이블랭스는 또 증가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여기 0에서부터 1초까지 빛이 날아갔어요. 보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날아간다라고 하죠. 자, 이때 진동수가 한 번이에요. 그럼 1초 동안 한 번 진동한다는 것이죠. 뿅 진동을 했으니까 파장은 얼마가 될까요? 1초 동안 날아간 길이가 되겠죠. 바로 이 값이 되겠죠. 파장이 엄청 길죠. 진동수는 1. 만약에 진동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2번 진동했다. 진동수는 2인데 파장은 어떻게 됐죠? 절반으로 줄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같은 전파 속도로 날아가는 빛에 대해서는 프리퀀시 그냥 F라고 쓰고요.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람다, 파장은 감소합니다. 뭐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봅시다. 대략 그 진동수로는 이제 수십에서 수백 킬로헤르츠 정도가 될 텐데요. 파장으로는 10의 3승, 뭐, 미터, 그러니까 뭐 수십 킬로, 뭐 이렇게 되겠죠. 수백 킬로 이렇게 되는 이런 전자기파를 사용을 하면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디오 전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쓴다. 울트라사운드는 사실 이건 잘못된 거네요. 자료를 인터넷에서 받아왔는데 울트라사운드, 울트라소닉 이런 것들은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아니죠. 그래서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들어가진 않는데 아마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울트라소닉을 만들기 위한 진동자가 대략 한 1MHz, 10MHz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전자기파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 쭉 내려와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집에서 우리 요리 같은 거 해먹을 때 쓰는 거. 이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더를 이제 우리가 발명을 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였기 때문에 레이더의 진동수하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뭐 우리 와이파이 같은 거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셀폰, 우리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다.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이제 더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이제 테라헤르츠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테라헤르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용 통신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데 사용되나 하면 뭐 지하에 유물이 묻혀 있나요? 뭐 아니면 뭐 유적 탐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사용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 뭐 이런 테라헤르츠파를 축소해가지고 뭐 주변에 자동차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감지해낼 때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바일 통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많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좋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쭉 계속 진동수가 커지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어느 순간 이 전자기파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대략 빨간색 쪽이 한 730 나노 정도까지도 사실 보이는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한 730 나노미터입니다. 뭐 완전히 그 붉으스름한 색이 나요. 완전히 빨간색은 한 630 나노 정도가 이제 아주 예쁜 빨간색이 나오는데 그래서 쭉 그 파장이 짧아지다가 한 550 되면은 노란색, 그리고 400 이렇게 내려가면 파란색, 보라색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이고요.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순으로 파장이 짧아져서 가장 파장이 짧은 색깔이 보라색이 된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때 빨간색이 가시광선 중에서는 파장이 가장 긴 빛이죠.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빛은 사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다라고 해서 적외선, 인프라레드, 보통 이제 IR이라고도 쓰는데 이런 것은 적외선, 빨간색 밖에 있는 빛 눈에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사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이다. 그래서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한다. UV. 그래서 UV나 IR, 그 적외선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빛하고 파장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우리가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게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다뤄줄 수가 있어요. 특히 적외선의 경우 빨간색에 가까운 근적외선, NIR이라고 하죠. 줄여서 NIR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적외선의 경우에는 거의 그냥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동물들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근적외선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도 찍힌다는 것이죠.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뭐 엑스레이, 더 내려가면 감마레이, 더 내려가면 그때부터 뭐 빛이라기보다는 입자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어때요? UV도 많이 쪼이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소독하는 데 쓰고 그러잖아요. 엑스레이도 뭐 하루에 몇 번 이상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감마레이 이건 뭐 맞으면 거의 생명이 위독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영역이죠. 이런 영역은 우리가 통신기술에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외선만 하더라도 눈으로 직접 보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빛들, 전자기파는 대략 파장이 넓은 영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 짧은 영역들, 그러니까 UV, 자외선보다 짧은 영역의 전자기파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곳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전자기파 영역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좀 봤는데요. 뭐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통신은요. 통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따라서 좀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무선 통신, 물리매체가 그냥 공기 중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에 뭐 A와 B가 있으면 뭐 전파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통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 매체가 공기, 아니 공기가 없이 그냥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자기파는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통신을 우리는 선이 없다라고 해서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A가 B하고만 통신을 하고 싶은데 그 전파를 발사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도 전파가 날아가겠죠. 다운 사방으로 이렇게 전파들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신 에너지 중에 실제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영역에 있는 그 전파들은 그냥 낭비가 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다. 자, 그래서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유리한 건가 하면 뭐 산이 있고 뭐 남산 타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집집마다 여기서 뭐 아니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뭐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거나 이러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남산 타워에서 나오는 전파들이 사방으로 잘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통신의 경우는 좋지만 개인과 개인이 통신을 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통신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그런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유선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뭐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B가 통신을 하는데 무선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줄을 이렇게 두 줄을 연결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전자기파는 이 전기줄 사이에서 이렇게 쭉 가이딩이 돼가지고 전자기파가 간다. 물론 요 주변에도 좀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요 줄을 따라서 가이딩이 돼서 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제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신호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통신을 보낼 수 있는, 통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선 통신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신호가 뭘 따라서 간다고요? 그렇죠. 전기줄, 전선을 따라서 가잖아요. 동쪽 케이블이라는 것도 일종의 전기줄이에요.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요. 파이프 안에 또 전기줄이 하나 더 들어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쪽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 눈인데 앞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동그랗게 파이프가 있고요. 그 중간에 또 전기줄이 있다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동그란 것과 안쪽에 있는 것이 축을 공유하고 있어요. 동일한 축을 가지고 있어요. 코엑시얼이에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 신호라고는 하지만 전기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전자기파가 막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전자기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파수는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동축 케이블의 경우는 사실 좀 더 높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광통신이다. 광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빛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빛보다는 근적외선, 약간 빨간색에서 벗어나는 그런 적외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리는 이래요. 어떤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 휘었네요. 뿅 하고 이렇게 휘어있다라고 하더라도 파이프 안쪽이 다 거울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뿅 켜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이 이 안에 들어가서 거울면에 반사가 퉁퉁퉁 되면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요런 어떤 빛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을 뭐 라이트 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그 빛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어떤 그 빛이 통과될 수 있는 가이드, 그래서 뭐 웨이브 가이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요것의 이제 직경이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뭐 빛을 아주 많이 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면 직경을 크게 만들겠지만 그 통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라고 하면 신호가 이렇게 떼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센서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직경이 대략 한 0.5mm 정도 됩니다. 이러면 아마 이제 종영용 그 가이드가 될 거고요. 0.005mm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통신용 웨이브 가이드가 될 텐데요. 0.005mm면 어때요? 굉장히 가늘죠. 사람 머리카락이 한 20,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사람 머리카락보다 가늘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거는 어떤 튜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파이버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다. 그래서 광섬유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하는 통신을 우리는 광통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은 통신용 광섬유는 아니고요. 통신용이긴 한데 이제 오디오 신호를 보내주는 광섬유예요. 지금 이쪽 끝부분에서 빛을 플래시로 넣으면 어때요? 반대편으로 나오죠? 그 반대편에다 넣으면 또 이쪽으로 나오고 저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흰색빛보다는 이제 빨간색 빛을 이용해서 그 오디오 신호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그 케이블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 케이블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령 집에 보는 그 텔레비전 뒤쪽에 보면 광 케이블 접속 단자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텔레비전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텔레비전을 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빛이 나오는 그런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 중에도 어떤 그 모델들은 대부분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들의 경우에는 그 컴퓨터 뒷부분에 빨간색 빛이 계속 켜져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저런 이제 그 케이블 꽂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디오 신호를 잡음 없이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령 여러분들이 나는 인천에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전화를 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죠. 뿅 하고 이제 통화를 할 텐데, 자, 그럼 이런 통신은 유선 통신일까요? 무선 통신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죠. 뭐 그걸 생각하나요? 선이 없으니까 무선 아닌가요? 글쎄요. 이 과정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있는 친구하고 여기에 있는 친구가 그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한다고 그러면 무선으로 통신이 되는 구간은 기지국 안테나하고 사이에 요만큼의 거리뿐이에요. 여기서도 요만큼의 거리만 무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짧은 구간이죠?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땅 밑에 묻혀있는 이 광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장거리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 보면 그 길가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걸 가끔 보게 될 거예요. 광 케이블 매설 지역. 함부로 파지 마세요.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왠지 파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광섬유가, 광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통신 그루들이 막 매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나요? 파다 밑으로 넣어놨겠죠? 해저 케이블.
미국도 그런가요? 맞아요. 그래서 다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 케이블들이 묻혀 있다. 자, 그래서 모바일 통신, 우리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지국과 단말기 연결은 무선 통신이지만 기지국 간의 연결은 다 광통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99% 이상이 광통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정적이고 상당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통신에 있어서 변조와 복조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반송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캐리어 웨이브. 캐리어 웨이브는 뭔가 하면 정보를 실어서 나르는 전자기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사실 전자기파라기보다는 그냥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긴 해요. 하지만 현대적인 통신 기술은 다 전자기파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자기파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파동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리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소리의 경우에는 어쿠스틱 웨이브, 역학적인 탄성파가 반송파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반송파에다가 정보를 실어 올리는 과정을 모듈레이션, 변조라고 하고요. 그 변조된 파를 보고 정보를 알아내는, 해독하는 과정을 디모듈레이션, 복조라고 한다. 자, 그림을 보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A, B, C가 있는데요. A는 반송파예요. 그때 중간에 있는 경우가 1, 0, 1이라는 정보를 보내고 싶다. 깜빡깜빡하는 거죠. 빛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랬을 때 모듈레이션 된 반송파는 뭐냐? 1일 경우는 진동을 하고 있고 0인 경우는 진동을 하지 않고 있고 다시 1인 경우에 진동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뒤에 문이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얘 밥 먹으라 라고 이제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요. 밥 먹으라고 할 때는 천장에 있는 전등불을 2번 깜빡깜빡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전등불은 뭐예요? 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전등불이 계속 켜져 있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계속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 빛은 뭐예요? 계속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 경우는 우리가 조명이라고 하죠. 일루미네이션. 그런데 엄마가 이 계속 켜져 있던 조명을 깜빡깜빡 2번 켰다 껐다 했다. 그럼 어때요? 왜 저렇게 깜빡거리지? 엄마하고 약속을 했지. 2번 깜빡거리면 밥 먹으러 나가기로. 이때 뭐예요? 이 조명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여기 어떤 의미가 실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과정은 우리가 변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들어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집집마다 거실 조명을 아니면 뭐 식당 조명을 아니면 방의 조명을 형광등 같은 걸 쓰지 않고 LED 조명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LED의 경우에는 빛이 계속 켜져 있을까요? 아니면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는 빛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디밍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요? 밝기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요때에 요 중에 한 번을 건너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거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한 번 꺼졌구나. 뭐 이렇게. 이거를 감지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천천히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감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LED가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맞아요? 처음 아는 학생들도 많죠, 그죠? 사람 눈으로 이거 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이렇게 꺼졌다가 나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감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나 위의 경우나 A라는 경우나 B라는 경우나 다 조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사람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컴퓨터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 감지를 하고 있으면 요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한 번 꺼졌구나 이런 관계를. 자, 그래서 실제로 디밍을 하는 이 신호를 계속 균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벌렸다가 하고 뭐 3번 갔다가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명을 디밍을 이상하게 해주게 되면 여기에 정보를 실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통신을 하게 되면 그냥 와이파이 장치 없이 거실 조명,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을 가지고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것을 와이파이에 대응해서 라이트를 이용한다 해서 라이파이라고 해요. 이미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이런 기술은 사용하기 좋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 밤에 자야 되는데. 인터넷 하려면 조명을 켜놔야 되네요. 네,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냐라는 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사무실 같은 데서는 사용하기가 좋겠죠. 항상 조명이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통신 방식들도 나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변조의 종류 봅시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10100일 때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런 방식을 진폭 변조,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요. 줄여서 AM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진동수도 같고 진폭도 같죠. 하지만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페이즈 상이 뒤집혔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을 바꾸는 과정은 이제 위상 변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가 바뀌네요. 프리퀀시가 높다가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가 낮아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101을 표현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우리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FM이라고 한다. AM, FM 거의 많이 들어봤죠? 라디오 AM, FM 라디오 할 때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통신을 할 때요. 우리가 이 그 통신을 하는 속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 통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이제 bps, 비트 퍼 세컨드, bps라는 단위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디지털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구간에서 광통신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광통신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냐면 예컨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 광선이 삥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앞을 부채 같은 걸 이렇게 둬가지고 막고 있으면 빛이 통과를 못하겠죠. 그런데 부채를 이렇게 치우게 되면 빛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채를 막았다 띄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깜빡 이런 식으로 신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빛을 차단했다가 보냈다가 뭐 이런 방식의 통신을 하게 되면 요 깜빡깜빡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제일 빠르게 깜빡깜빡 할 때 1초 동안 몇 번 깜빡거릴 수 있나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바로 통신 속도 또는 전송 속도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광통신은 빛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빠른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빛 빠르죠.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를 날아가니까 1초에. 근데 여기서 날아가는 이 속도는요, 통신 속도, 전송 속도가 아니고요, 전파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파게이션 벨로시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통신 속도하고 좀 관계가 있긴 있지만 이게 빠르다고 해서 통신이 뭐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초 동안 전송할 수 있는 이진수의 개수는 1초 동안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일단 뭐 그 깜빡거림의 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크기가 4MB인 파일을 1초 내에 전송하기 위한 최소 통신 속도는 얼마입니까? 간단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죠. 4MB니까 4,000,000 바이트라는 얘기일 거예요. 바이트라는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바이트라는 단위는 8비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의 6에다가 곱하기 8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종 계산 결과는 3.2 곱하기 10의 7승이다. 32 메가bps 이렇게 하면 될까요? 32 곱하기 12 하면 되니까 1초에 보내려니까 32 메가bps네요. 여러분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 통신 서비스는 그 전송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렇죠. 5G 같은 경우는 1GBps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4G LTE 같은 경우는 보통 100mbps 정도 나와요. 뭐 아주 나빠도 10mbps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준다. 이 사이인데 32mbps라네요. 자,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음악 하나를 다 듣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mp3 파일은 크기가 얼마인가요? 4메가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들을 거를 1초 만에 딱 받아가지고 그걸 3분 동안 풀어서 들려주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송 속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4메가를 받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런 경우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음악을 저 파일로는 스트리밍을 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전송 속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송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데요. 이유는 뭔가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꿀 때 정보의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보의 용량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빠른 전송 속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신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통신 속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다네요. 말을 천천히 하는 애하고 말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애하고 어떤 애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수다스러운 애가 많이 하겠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다중화. 한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두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하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의 압축. 식사하셨사옵니까? 를 갖다 그냥 식 하면 알아듣도록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짧게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겠죠. 먼저 다중화를 한번 보자. 멀티플렉싱. 이것은 하나의 통신로에 여러 회선에 독립된 정보를 실어 보내는 기술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봤는데요.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통신로, 공기 중에 이 통신로인데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옆에서 또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는 사람들이 들리죠. 공기일 경우. 이런 걸 크로스톡이라고 해요. 막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밥 먹었니? 안 먹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화장실 갔다 왔니? 안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 먹었니? 화장실 안 갔는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사람 둘이 공기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귀여운 박쥐군이 나타나서 귀여운 돌고래군하고 둘이 초음파로 얘기를 해요. 둘 다 소리죠? 근데 박쥐의 초음파가 내게 들리나요? 사람의 목소리가 돌고래는 듣겠지만 듣기 싫을 거예요. 무시해버린다. 자, 그럼 같은 공기 중인데 그리고 똑같이 음파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파수가 다른 그런 반송파들을 이용해서 같은 통신 채널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통신로는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WDM 같은 경우 광 케이블이 있고 빨간색 빛을 넣어서 통신을 하는데 빨간색 나옵니다. 파란색 빛을 넣어서 통신을 합니다. 파란색 빛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이 안에 섞여서 보라색이 될 거예요. 그 빨간색은 어떻게 구분해내나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파란색만 보일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실제 여러분들 3D 안경 중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된 안경 쓰고 3D 영상 본 적 있죠? 비슷한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D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시간 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분할 다중화 방식은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C라는 애가 각각 A', B', C'하고 통신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각 1초씩 3초가 걸리는 이런 통신을 하고 있다. 이때요. 시간 분할 방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안녕, 안녕, 안녕을 셋이서 동시에 해버리게 되면 서로 헷갈리겠지만 이건 순차적으로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파란색이 A고 초록색이 B고 노란색이 C라고 하면 각각 통신을 하는 동안은 얘가 말하는 동안은 나머지 둘은 조용히 있어요 라는 이런 개념의 통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A와 B와 C가 동시에 얘기를 하면 1초 걸릴 것을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3초가 걸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한다. 그래서 1초로 압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1초씩 하는 것을 합치면 3초가 되는데 그걸 다시 1초로 해야 되니까 3분의 1초, 3분의 1초, 3분의 1초 압축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연결돼서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통신 시스템에서는 아주 그냥 그 소리들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잘게 쪼개서 압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통화 데이터들하고 섞어서 보내고 있는 그런 통신 기술을 지금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이 다중화 방식이다.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냈는데 양쪽이 2차선식으로 돼 있어요. 차가 많이 막히겠죠. 근데 16차선으로 그걸 늘렸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가면서 화물도 많이 옮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길을 넓은 길로 바꿨습니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압축인데요. 그 그림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픽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 이 그림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의 픽셀을 보면 얘는 하나의 픽셀로 구성된 게 아니라 세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 G, B. 자, 그래서 RGB가 각각 8비트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8비트. 그래서 합쳐서 24비트가 된다. 자, 그러면 1000만 화소가 있습니다. 화소. 그러면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1000만 곱하기 24비트가 사용이 되겠죠. 이게 이 그림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총 비트 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거의 대부분이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에 가느다란 선으로 그냥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 그림을 우리가 그냥 표현하면 보통 이제 비트맵 이미지, BMP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이미지로 보게 되면 모든 화소에 대해서 하얀색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255, 255, 255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비트들을 다 저장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똑같은 크기의 밑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굉장히 복잡하죠? 고거가 그린 이제 과소한 그림인데 위에 그림이나 밑에 그림이나 비트맵 이미지로 했을 때는 화소수 곱하기 퀀타이제이션 레벨, 컬러 뎁스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림의 용량은 똑같다. 9메가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왠지 좀 억울한 것 같지 않나요?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만큼 흰색들 이런 영역들은 다 똑같은 데이터로 돼 있어요. 뭐 흰색이에요. 흰색 몇 개 어디 이미지가 있는 건 여기 조금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만 좀 자세히 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은 인접한 데이터들은 그냥 묶어서 하나의 어떤 정보로 표현을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압축 이미지가 바로 JPG 이미지다. 자, 9메가였던 BMP 이미지를 JPG로 바꾸게 되면요. 65kB가 돼요. 대략 99.3%가 압축이 된다는 것이죠. 복잡한 그림의 경우에는 압축률이 조금 떨어져요. 449kB가 된다. 압축률은 대략 95%가 되네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되나요? 네, 물론 아주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 압축이 된 것과 안 된 것이 차이는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저런 단순한 그림을 비트맵으로 저장을 합니다. 사실 메모리 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호수에 앉아서 가만히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이 낚시하듯이 그런 장면이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모든 배경은 다 거의 정지된 상태고 움직이는 거라고는 사람이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 이렇게 리플레시 해줘야 되는, 바꿔줘야 되는 영상 이미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압축이 돼가지고 조금만의 데이터를 보내주더라도 그 동영상을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K-팝 공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고 막 화약 터지고 불 번쩍거리고 또 가수들도 막 무대에서 역동적으로 춤을 추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런 영상일 경우는 어떨까요? 압축을 하기 쉽지 않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어쩐지 그런 K-팝 영상들은 가끔 깨져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런 영상들 또는 그냥 뉴스 영상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동적인 영상들, 대부분의 영상들은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트릭을 쓰고 있는 것인데 정직하게 모든 데이터가 다 요구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화면, 이런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화면이 깨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 만약 그것들이 안 깨지고 보이게 하려면은 전송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그거를 그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텔레비전 안에 들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정보의 압축이라고 하는 건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웨이브 포맷의 경우에는 이제 PCM은 이제 퍼스트 코드 모듈레이션인데 L은 리니어하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 변조를 해놨다는 것인데요. 이건 완전히 무압축 음원이에요. 근데 이 웨이브를 압축을 하게 되면 MP3가 된다. MP3는 상당히 압축이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상과 다르게 소리의 경우에는 사람 귀가 굉장히 민감해서 웨이브 포맷으로 된 음원을 듣다가 MP3로 들으면 음질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그거 메모리 좀 많이 쓰지 컴퓨터 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 저장 용량에 대한 그런 제한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손실 음원이라는 것도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FLAC, ALAC라는 게 있는데 대략 MP3 파일로 한 4, 5메가 정도 되는 걸 FLAC로 들으면 한 3, 400메가 정도? 그 정도 돼요. 용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어서 나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음악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무손실 음원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바일 통신이라고 하죠. 셀룰러 통신이라고도 하고 주파수 공용통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동통신과 무선통신의 차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도 무선통신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무선통신은 그냥 선만 없으면 무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동통신은 선도 없으면서 이것이 이동 중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구현 방안으로는 셀룰러 통신 방식, 디지털 통신 방식,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용이 된다. 먼저 셀룰러 통신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남산타워에서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방송 송출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들리는데 똑같은 방송 그 주파수에 대해서 강릉이나 부산에 가면은 잘 안 들려요. 그죠? 전혀 안 들리겠죠. 그리고 똑같은 방송 주파수로 강릉 무슨 방송국 또는 부산 무슨 방송국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라디오를 들고 일본 동경에 가서 듣습니다. 그럼 도쿄 무슨 방송국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 전파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원리가 셀룰러 통신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령 FM 라디오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FM 라디오 하듯이 그렇게 이동통신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FM 라디오 방송국이 우리는 몇 개나 될까요? 크게 잡아서 통 크게 잡아서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100개의 방송국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하나의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다른 방송국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기술을 이동통신 기술에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용자가 100명밖에 없겠네요. 서울 시내 전체에서. 대단하죠. 아마 전화요금을 한 달에 몇백억씩 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파수를 여러 사람이 좀 나눠 쓰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해서 라디오 전파 같은 경우를 서울시내 전체로 미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km 요 정도만 미치도록 아주 약하게 전파를 쏘는 거죠. 그래서 1MHz를 여기서 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전파가 옆 동네로 못 가니까 여기에서 또 1MHz라는 전파를 쏘았을 때 서로 간섭을 안 일으켜요. 그래서 갑돌이는 이 동네에서 1MHz를 쓰고 갑순이는 또 옆 동네에서 1MHz를 씁니다. 같은 주파수를 비슷한 영역에서 같이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셀룰러 통신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동통신이 이제 그 처음에 셀룰러 통신이 나온 것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대략 1980년대 중후반에 나오게 됐고요. 벽돌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제 벽돌만 했고 대부분이 배터리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으로는 대기 시간이 1시간이 안 됐고 전화를 하면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 안 됐다. 근데 이제 리튬 폴리머나 이런 형식의 이제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기 시간도 하루 이상이 되면서 통화 시간도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식으로 아주 이제 그 환경이 좋아졌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이런 모바일 통신을 세계에서 최초로 한 곳이 우리나라다. 자랑스럽죠. 그렇게 돼서 쭉 발전을 해오다가 대략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그 모바일 단말기를 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각각 그 자기가 정해진 그런 어떤 통신 단말을 이용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사용 환경이 굉장히 제한이 됐었는데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그 이후로 스마트폰들이 본물처럼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을 LTE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아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4세대부터 통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수준의 정보들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5G 통신 기술이라는 것까지도 필요한 이제 그런 환경에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하면요. 일단 정보를 어딘가로 보내는 것을 통신이라고 하고 이런 기술을 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되겠죠. 통신을 할 때는 그냥 신호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변조를 해야 되는데 그 변조를 당하는 그 파동을 반송파라고 하고 캐리어 웨이브 이 반송파를 변조를 해서 신호를 실어서 보낸다. 그래서 변조된 파를 보고 우리는 어떤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과정을 복조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 전송 속도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전송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중화라든지 압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통신 방법은 유선, 무선, 공통신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모든 방식이 다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그 이동통신과 무선통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강의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